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 등 매번 한국의 뒤통수만을 쳐대며 한국의 호의를 원수로 갚는 인도네시아에게 최근 현대가 통쾌한 반격을 가하면서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응원하며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의 이러한 시원한 한방에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충격적인 영상까지 나돌며 경악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가 도대체 어떤 한방을 날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앤드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경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이 분야에서는 꽤나 권위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들어온 경제자문 제의였죠. 저는 그동안 주로 선진국들과 함께 경제발전 및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곤 했기에 이건 정말 의외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재계 자문을 구할 여유 자금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계 자문을 구한다면 자문료에 더해 자신들의 기존의 경제 모델을 수정하는 데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제력이 낮은 국가가 재계 경제 자문을 구해오다니 저는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도 설마 하나의 국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허접한 계약 위반을 할까 싶어 이들의 경제 자문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분명 한국의 투자를 받은 이래로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지금껏 키워준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역갑질을 하는 주제도 모르는 행동을 하며 선을 넘어버렸고 결국 이렇듯 선을 넘은 직후 인도네시아에는 그야말로 악몽이 펼쳐지게 되었거든요. 일단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한국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의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한국에 도리어 푸대접과 뒤통수로 보답을 하다가 완전히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었기에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기 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막강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은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준 국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지역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주요 해운 항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무역과 수출에 이상적이었죠. 그래서 현대모터스와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바탕과 같은 주요 항구 근처 산업지역에 전략적으로 공장을 건설하여 원활한 수출 물류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 매력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물론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는 중산층이 얇아서 투자에 적합한 국가가 아니라며 발을 돌렸지만 한국의 선견지명은 적중했고 한국은 이러한 사전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죠.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반이 크게 형성되었거든요. 아무튼 현대모터스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급증하는 소비자 수요를 활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경쟁력 있는 임금으로 제공했거든요. 물론 한국이 선견지명을 통해 얻게 된 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자 및 전기차 제조와 같은 산업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이 풍부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소재인 니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협력하여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통해 중요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현대의 공장은 인도네시아 GDP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현대 공장은 생산 가치, 세금, 수출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급업체 및 물류회사와 같은 현지 기업의 수익까지 보장하며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책임지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현대 공장의 직접 운영과 광범위한 경제 파급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에 연간 약 2조 5천억 규모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있고 현대가 운영되는 바탕 산업단지는 공장 가동 첫 해 동안 지역 비즈니스 활동이 35% 증가했는데요. 또한 현대의 공장은 약 7천 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물류, 운송, 원자재 공급 등 관련 산업에서 추가로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는 지역 직업학교와 제휴하여 연간 2천 명의 숙련된 직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공장의 평균 임금은 지역 산업 평균보다 70% 높아서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인도네시아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꿈은 현대 공장에 취업을 하는 것일 정도로 현대는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책임지는 수호신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젊은 층들의 희망이자 우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의 공장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의 공장과 비교해봐도 엄청난 기술적인 첨단화를 이뤘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대 공장에는 로봇 공학, AI 기반 품질 관리, 자동화와 같은 첨단 기술이 통합되어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더욱 첨단적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가치 높은 근로자로 인정받게 하고 있거든요. 공장의 로봇팔은 용접 작업의 90%를 처리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생산 시간을 30% 단축했으며 안전까지 보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노동자들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갔습니다. 또한 현대 공장은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니켈과 철강과 같은 자재를 공급받아 인도네시아의 광업 및 제조 부문을 활성화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와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업체의 파트너십은 현지 광산회사들에게 연간 5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끔 했고 부품 제조에 종사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현대 공장 설립 이후 주문이 70% 증가하는 등 현대는 인도네시아 현지 중소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죠. 실제로 현대 공장 원자재의 70% 이상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달되었고 이러한 공급망에 따른 2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는데요. 이건 인도네시아 내 글로벌 대기업들 중 오직 현대만이 베푼 혜택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현대에 감사를 표하며 현대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현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인도네시아 현지화의 상생을 추구하며 각종 호의적인 정책들을 베풀었거든요. 현대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준 것과 구태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에게 일감을 맡긴 것은 현지 노동자들을 최대한으로 짜내며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에서는 시도조차 안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 기업들만큼은 현지화의 상생을 추구하며 인도네시아에 여러 혜택을 베풀어줬죠.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감사 인사와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펼치는 정책들이나 현대와 함께 일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은 이해가 안 가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대가 이토록 인도네시아 경제에 다신 없을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들은 겉으로는 감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욕심을 부리며 현대를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거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대가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은 고맙지만 이제는 현대의 기술력의 일정 부분을 인도네시아에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피땀을 흘려가며 수십 년간이나 쌓아온 국가 기밀급 기술력을 맨입으로 달라는 말과 같았기에 정말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심지어 현대가 이를 거부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 공장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주며 현대를 압박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고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었지만 아직 계약 대신 정부의 권위가 우선시되는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가 아무리 계약서를 들고 항의를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은 또 어떻고요? 현대는 더욱 노련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 훨씬 더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현지 상생을 위해 구태여 현지 업체와 계약을 하는 호의를 베풀어줬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은 계약서에 적힌 공급 날짜를 어긴다거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재나 상품들을 일부 횡령한다거나 하며 현대의 뒤통수를 쳤고 심지어 계약 단가를 2배 더 올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현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친절을 원수로 갚는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현대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에 잘해주고도 황당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에 상당한 유감을 표했죠.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뒤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개발도상국 같은 약자들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고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도 각종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제공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놓고 한국의 뒤통수를 쳤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양국의 관계 악화는 현대에게도 악영향으로 작용했거든요. 일단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구태여 기술력과 경제력이 낮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를 위해 호의적인 정책을 펼쳐준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KF-21 개발 비용의 20%, 약 17조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는 인도네시아가 생산이 시작되면 기술 이전을 받고 전투기 50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죠. 문제는 현재 인도네시아는 지불하기로 한 금액의 13%에 불과한 금액만을 지불한 채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제 지연으로 인해 개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은 개발 일정이 위협받고 수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까지 위태로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명 협력의 일환으로 KF-21의 설계 및 시스템에 중요하지 않은 특정 측면에 국한된 부분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피와 땀,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간 민감한 극비기술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제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기술의 완전 이전까지 요구하다니 이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언제든 웃는 얼굴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었고 한국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도조차 갖추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낮은 수준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이었죠. 한국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뒤통수에 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건넸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인하된 금액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물색하며 아예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 자체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걸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 기업인 현대에 대놓고 계약 위반을 하며 계속된 압박을 가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은 뒤통수를 맞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만만한 국가라고 생각했는지 사전에 계약으로 합의했던 현대 공장의 공장부지 임대료 상한액 제한이나 각종 세금 혜택을 전면 철회했고 현대가 인도네시아에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더 큰 불이익을 줘서 현대를 아예 망하게 해버리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건 현대 공장이 들어오기 전 매일같이 당장 내일 먹을 식량 걱정을 해야 했던 가난했던 인도네시아가 현대 덕분에 그나마 밥을 굶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 나라의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듯이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자신들의 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뿐이었죠. 왜냐하면 현대 공장에서 최고 대우를 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이어가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파업을 이어나가며 임금의 3배 인상과 각종 말도 안 될 정도로 과도한 복리후생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파업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법적 경로를 통해 협상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현대 경영진이나 노동당국에 알리지 않고 공장 부지 내에서 농성을 벌여 한 달 동안 생산 라인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 지연으로 인해 현대는 첫 주 동안만 해도 주문 누락으로 약 15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죠. 심지어 임금 인상 외에도 근로자들은 성과나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평생 직업 보장을 요구했으며 법정 요건을 초과하는 추가 유급휴가를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 현대의 운영 비용이 40% 이상 증가하여 공장의 재정적 지속 불가능 상태가 되었지만 인도 노동자들은 정말로 한국을 물러보고 있었는지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파업 참가자들은 공장 출입을 차단하며 한국인 관리자들을 전부 쫓아냈으며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조립 라인을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기까지 했기에 현대 공장은 지금 당장 파업이 종료된다고 해도 컨베이어 벨트에 드는 수리 비용과 수리에 따른 공장 운영 중단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현대의 이러한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막대했지만 현대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운영 지연, 미이행 주문 등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였죠. 현대는 파업 이후 유럽 및 북미 시장으로의 전기차 배송이 지연되면서 한 분기에만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했지만 그러한 손해보다도 혼란으로 인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서의 현대의 명성에 타격을 입은 점이 가장 큰 손해라고 여겨졌고, 이는 향후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는 더욱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현대는 이에 보다 못해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장 전격 철수를 선언하며 공급망 다각화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건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는 인도네시아에 직접 공장을 지어주고 또한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까지 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와 해당 국가의 인프라 기반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해주는 현대는 그야말로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워너비 같은 존재였기에 현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도 공급망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현대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기에 이들이 현대에 역갑질을 한 건 그야말로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대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전격 철수를 시작하자 정말로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7,0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 2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창출한 현대가 철수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이 생계를 잃고 즉각적인 대체 고용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현대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며 근처 지역의 실업률만 해도 35%에서 40%까지 치솟아 전국적으로 25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추가되었죠. 하지만 현대를 잃은 인도네시아의 재앙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현대의 운영은 급여, 현지 소싱, 수출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에 매년 2조 5천억 이상을 기여하고 있었는데요. 매출의 80% 이상을 현대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급업체만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현대가 나가게 된 상황에 이들은 3개월 안에 전부 파산에 직면하여 경제적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했습니다. 얼추 따져봐도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은 현대가 인도네시아 산업 생산량에서 막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의 10% 이상 감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주제도 모르는 행동을 하다가 날벼락을 맞게 된 상황이었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자문을 해왔고 학생들과 공부를 할 때도 늘 선진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듯 대기업 하나만 빠졌음에도 나라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의 엄청난 영향을 받는 국가를 처음 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정도로 괴멸적인 피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철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핵폭탄을 100발 이상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매우 불완전한 국가였고 한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국가임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기엔 한국은 너무나도 선진국이자 엄청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였어요. 대체 현대 철수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한국이 인류의 선진국인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현대라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대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했다는 건 그야말로 인도네시아는 믿을 만한 국가라는 신뢰도가 생긴 것과 다름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가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빠져나간다면 인도네시아는 그러한 신뢰도가 다시 상실된 셈이기에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철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가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투자처라는 신호로 여겨졌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폭스콘과 같은 기업들은 그 즉시 확장 계약을 취소하며 심지어 공장 철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한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신뢰도 상실은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향후 몇 년 동안 40% 이상 감소하여 20조 원 이상의 잠재적 투자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정말 괴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또한 상당한 타격을 입겠죠.
사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약자를 착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민족성에 크게 영향을 받은 현대 또한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도로, 에너지 시설, 근로자 주택 등 서자바와 같은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며 많은 투자를 해주었죠. 특히나 현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농촌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5km 길이의 도로는 더 이상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고립시키며 지역 성장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리고 현대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3천억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었기에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자연스레 방치되며 인도네시아는 점점 폐허 상태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GDP 하락과 국민의 삶의 질 수직 하락을 겪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른 점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면 상황이 좋아질 여력이라도 있지만 현재 현대가 철수한 인도네시아는 신뢰도 급감으로 인한 끊임없는 수직 낙하의 운명만이 남아있고 이들은 전부 말라 죽을 일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지옥 같은 상황을 예상했는지 현대가 철수를 발표함과 동시에 현대를 비롯해 한국 정부에 납작 엎드리며 그야말로 구걸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경제부는 현대의 철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노동분쟁 관리에 대한 정부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며 빌다시피 현대를 붙잡기 시작했거든요. 국가 수뇌부가 기업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현대가 없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아차린 모양이었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및 현대의 운영에 특화된 인프라 개발 보조금 등 60억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현대는 이런 인도네시아의 구걸에 콧방귀를 뀌며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짐을 싸는 매정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은 한번 자신들의 뒤통수를 친 상대는 두 번 다시 믿지 않는 똑똑한 국가인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에겐 내리막길만이 남아있게 되는 운명이 확정되었죠.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충격적인 인도네시아 경제 사전조사 후 결국 이들에 대한 자문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보면 이들은 분명 제 뒤통수를 치며 자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게 분명했거든요. 애초에 인도네시아 수준의 낮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제게 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도 의심스러웠는데 이들이 한국에 저지른 행동을 고려해본다면 인도네시아는 절대로 믿을 만한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인도네시아는 답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저는 이들을 위해 해줄 자문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도네시아는 기술력도 전무하고 그야말로 현재 세계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공장이 들어서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빠져나간다면 인도네시아가 대체 무슨 명목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것은 어쩌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보면 분수도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파멸만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